이 정어리가 굉장히 그 떼로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떼로. 네. 결국 그 정어리 떼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몰살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올랐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셔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보시면 1940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온도가 급격히 1990년대부터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됐던 지역만 본다면은 아마 1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최근 전 지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뜨거운 바다가 한반도 주변 바다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뜨거워진 바다가 이제 앞으로 어종들 또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우리 한국 또 일본 이 지역의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에 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좀 마련할까 합니다. 준비해 주신 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아, 네. 네. 약간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건 뭐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제 심증인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2023년 12월 뉴스였어요. 국제 뉴스로 나온 거였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2023년 12월이면. 예,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요. 일본 그 북단에 홈카이도 쪽에 하코다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 정어리가 이제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막 이렇게 앞다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어리가 뭐 해안에 뭐 1,200톤 이상이 이렇게 죽어서 떠내려 와가지고 1,200톤. 예, 굉장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말세 같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뉴스를 그냥 보다가 혹시 몰라서 이제 저는 바다 온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날짜에 가장 가까운 날에 바다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그 시점에서 먼 때하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1940년에 그러니까 80여 년 전에 그 해당 날짜하고 그 날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갈수록 밝을수록 온도가 높은 건데요. 가장 높은 지점인 그 홋카이도 남서쪽 지점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오른쪽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왼쪽이 이제 그 날짜를 본 거고요. 오른쪽은 혹시 몰라도 제가 월 평균으로도 본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홋카이도하고 일본 그 혼슈라고 하는 긴 섬하고 그 사이, 사이가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노란색으로, 그죠? 거기가 1940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13도 이상 올라간. 13도. 예. 뭐 80여 년 만에 13도. 네네.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달 평균을 봐도 그 정도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그래요. 저게 아마 뭐 어떤 이유로든 굉장히 더워진 상태라는 걸 걸 알 수 있어요. 2023년 12월이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정어리가 공교롭게도 떼죽음을 당했다. 예. 이거에 뭐 아마 뭐 전문가들이 더 공식적인 조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놔야겠지만 그냥 제 심증으로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떼죽음 당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학계의 연구 결과 발표는 없었나 보네요. 네, 저는 뭐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이 정도만 보더라도 뭐 그 어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즐겨보는 편인데 TV에서 이 정어리가 굉장히 그 떼로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떼로. 결국 그 정어리 떼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몰살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어류들은 바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동을 하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아마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지 못하고 이게 떼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올랐을 때 또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한국에서 앞으로 볼 수 있는 일들 뭐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좀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셔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요게 이제 요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제가 본 거긴 해요. 북태평양까지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1940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온도가 급격히 1990년대부터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체를 본 거고 만약에 그 문제가 됐던 지역만 본다면은 아마 1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럴 정도로 많이. 저는 기자님이 그 1940년부터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40년 이후 50년 특히 넘어서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맞습니다. 이 전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거든요. 탄소 배출량도 그때 급증하고 그런 것이 저렇게 바다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무관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유럽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이전 시점을 같이 보고 네. 있는 건데요. 그 시점이 말씀하신 시점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도 즐겨서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한반도하고 멀지도 않은 바다 북태평양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리셨는데 수온이 오르면서 바닷속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기초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기초 생산력 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초 생산력은 쉽게 말해서 바다 생태계의 어떤 그 먹이 역할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먹이 생산의 어떤 먹이 사슬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어떤 물질이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부터 그 사슬의 그 연결이 그렇죠. 유지가 되는 그렇죠.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기초 생산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다 생태계 전체가 생산력이 줄어든다는 그 시초일 수 있어요, 단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주냐? 이게 또 해수 온도와 무관치 않다 이런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침 또 아마 이 문제를 굉장히 뭐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도 그래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만큼 지금 임박하고 급박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놓은 그 분석 같은 것이 해안 온난화의 이제 성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층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다 온도에 따라서 바다가 이렇게 마치 아파트 층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높은 온도가 위에 있고 낮은 온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섞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 교환이 잘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바다가 좀 황폐해지는, 마치 육지로 치면 황무지처럼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성 플랑크톤도 번식할 수가 없을 거고, 그걸 먹고 사는 다른 종류의 어류라든가 큰 바다 생물들도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황폐한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바다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성층이 구분이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계속해서 1990년 이후로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양염이 이제 표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 성층이 형성되는 것이 전 지구 증가율보다 굉장히 빨리 2.5배 이상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도가 빨리 오르고 있다, 이 지역이. 예. 실제로 한반도 주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온도가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그거 아직 잘 몰라요. 그래요?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심각하네요. 예. 특히 그 동해 북부부터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북태평양 북쪽까지는 지난 한 2년 동안은 전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핫스팟이었어요. 이 지역이.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해류가 뭐 흘러가는 그 경로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최근 전 지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뜨거운 그 바다가 한반도 주변 바다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기초 생산력이 이제 줄어든다. 어떤 이 바다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서 어떤 생물부터, 또 아무래도 뭐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하고도 직접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네. 네.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1차 생산을 하는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일 거고요. 또 이들을 먹고 사는 작은 어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큰 어종들이 다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의미 있는 것들 본다면은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고등어, 꽁치,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오징어,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부정적 영향을 받는, 타격을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래까지도 당연히 다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태계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아마도 생태계는 그 바뀐 환경에 또 적응은 하긴 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하지만 이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족해진 거는 굉장히 가물어진 상태, 바다가 가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활력이라든가 생명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 어종 줄어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대체 효과가 될 텐데요. 네. 그렇지만 새로운 어종은 또 유입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어떤 어종들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어떤 어종들을 또 기대해 봄직합니까? 네. 아마 뭐 바다 수산물 좋아하시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난류성 어종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어, 뭐 전갱이, 삼치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추정이나 뭐 경험적인 게 아니고요.
꽤 이제 그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서 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그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 2015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것들이 전갱이와 방어입니다. 보면은 뭐 어획량 수치가 15년 이후 뭐 2020년 이때 전후로 굉장히 급격히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 강원도 가량 최북단, 뭐 고성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었던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방어가 거기서도 잡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도 공개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럼 방어는 이 아래쪽, 네네, 뭐 경상도 쪽 그쪽 남쪽에서 많이 잡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강원도 북쪽까지 다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주류 어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고성에서 정치망 어획량에서 방어가 1위입니다. 20%가 넘어요. 네, 21%가 넘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주류 어종이 되어버렸고요. 뭐 서식 가능한 수온 구간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12월까지도 잡을 수가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뭐 해산물 지도 이런 걸 바꿔야 될 정도로 네,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빠른 어종의 변화, 바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 어민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무슨 어망도 달라지고 이러나요? 아니면 그냥 같은 그런 걸 쓰나요? 어떻게 이 지역 어민들은 지금 그래서 사기가 오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아직 적응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네, 아마도 굉장히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비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같은 것들 기존 장비로 잡을 수 없는 어종들이 생기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망 구조, 뭐 어구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그 어종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어획장 뭐 전략 같은 것들도 새로 지금 세우느라고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수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어종의 변화가 이렇게 빨리 우리 한반도 연근해에서 일어나나 상당히 저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어떤 변화 이게 사실은 뭐 당분간 우리가 아무리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또 쉽게 이 흐름을 금방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적응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 기자님 보기에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의 이런 수산업을 담당하는 또 과학 쪽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뭐 과학 쪽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그 분야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바다 생물 분야였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바다 생물을 조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얻기가 사실 힘들어서. 다른 어떤 육상에서 어떤 생물의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꼈던 분야인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반갑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런 그 세밀한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해산물 지도, 뭐 어종 지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듯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추적해 나가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이거를 공개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던 그런 그 어업 전략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마 조금 더 좀 데이터에 근반한 또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그래서 기후와 어떤 그 바다의 환경을 같이 고려한 그런 이제 어업으로 좀 변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에게도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우리가 전통적으로 즐기던 어떤 수산물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그 바다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거기서 새로운 또 그 어업이 산업으로서 또 이렇게 기능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도 적당히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제 이런 공약 아마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해양수산부 역할이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두 편에 걸쳐서 바다 온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온 1도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와 수산업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